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느낌이 좀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선정해 봤는데 좀 불편한 어떤 그 영상이나 사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발생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이 경찰에 이 사건이 신고가 된 거는 2010년 2월 14일 12시 15분경입니다. 저쪽 경기도 양주 쪽에 있는 그 모 아파트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개요를 좀 보면은요, 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살해당한 분이 여성분입니다. 54세 여성분이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서 사망해 있는 거를 첫 번째 남편의 그 큰아들 오모 씨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 쪽입니다. 양주 쪽이고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방이 3개, 화장실이 1개, 거실, 주방, 베란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고요. 거실 안방에서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작은 방은 아들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방이 있지만 거기는 쓰는 사람이 없었고요. 경찰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금품을 목적으로 침입한 그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침입흔이라든지, 그러니까 침입할 때 문을 뜯고 들어온다든지 담을 넘어왔다든지 창틀을 벗겨냈다든지 이런 거 등등, 그걸 침입흔이라고 그래요. 그런 침입흔이 있는지, 아니면 또 안에 진입해 가지고 서랍을 열어보는 물세큰 같은 게 있는지 등등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침입흔이나 물세큰이 있다면 이거는 외부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범행한 걸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이 사건에서는 침입흔이라든지 물세큰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이 시신 같은 경우는 안방 침대 위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위에까지 이렇게 말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머리 부분은 이불로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이 침대 헤드 쪽 좌측 부분에는 비산혈,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때 그 피가 이렇게 날리는, 흩뿌려지는 비산혈이 식별이 됐고요. 그러니까 비산혈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누운 상태에서 어떤 둔기 같은 걸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개 부분 그 이불 밑에는 수표 1장, 5만 원권 2장, 만 원권 20매, 약 40만 원 정도의 돈이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하나 보였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취 목적, 절도 목적으로 들어왔던 범인이라면 머리 밑에 있는 저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부인의 소행으로 자꾸 굳혀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의 그 오른쪽 그 발 아래 그 침대 위에 망치, 둔기라고 그러죠. 총 길이가 36.5cm, 망치날이 3.5cm, 망치가 한 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이제 바지하고 속옷, 흰색 그 마스크가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둔기흔, 그러니까 망치에 의한 어떤 그 사례로 추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이게 현장 출입문입니다. 아까 침입흔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락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강제로 뜯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들이 도저히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아들이 스스로 따고 들어갔던 그 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그 현장의 구조입니다. 맨 오른쪽에 그 사망한 사람이 발견된 안방, 그 옆에 욕실이 있고, 그 좌측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변사자 아들의 방이 있고, 공구함이 놓여 있던 작은 방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공구함이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공구함 속에는 망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공구함 속에 들어있는 저 이 망치로 범행하고 범행 그 장소인 침대 밑에 두고 나간 걸로, 도주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밑에 있던 이게 최초 발견 당시 현장 나갔던 경찰관이 촬영한 그 범행 도구 망치 사진입니다. 이 망치 이제 이 현장에서, 이거 망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증거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형사들 말로 현장 나가가지고 범행 도구 발견하면 뭐 거의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모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리고 저 이 망치의 그 헤드 부분, 저기에서 만약에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헤드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라든지 DNA 혹은 머리카락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걸 굉장히 그 소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가장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이 혼란에 빠졌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사망한 여성의 발바닥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천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왕이라고 딱 새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은 천왕은 이게 무슨 범죄자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식을 한 것일까? 그러면 혹시 천왕이라는 그 언어에서 그 풍겨오는 이미지가 어떤 무속신앙이라든지 무속과 관련된 이 살해 행위일까? 그런 범행일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초기에는 형사들이 긴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렇게 천왕이라는 그 발바닥에 그 한자가 써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보니까 이 변사자의 아들 방이 있고, 방 그 책상입니다. 변사자는 집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 시신을 발견한 그 큰아들은 따로 별도로 나가 살고 있었고요. 작은 아들과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작은 아들 방을 가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책상이 저렇게 있고요. 아들 방에서 여행용 가방, 옷가지 등이 챙겨 있지 않은 그 여행용 가방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서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전화번호라든지 뭐 문자 주고받은 내역 등등등등을 확인해 봤더니 모두 그 포맷, 삭제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폰 가까운 형태로 피해자 아들의 휴대폰이 책상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류 지문 및 유전자 감정물 DNA죠. 27종을 채취해서 국과수에다가 긴급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저렇게 그 어떤 침대에서 여성이 성적 공격을 받아서 사망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자의 뭐 정액이라든지 범죄자의 어떤 그 이 털, 뭐 이런 것 등등이 그 현장에 유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SI 요원들은 거기 가가지고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그 현장 그 상황을 증거물을 수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기초적인 단서 뭐 이런 것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출입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침입문이 없다는 거죠. 즉 말하면. 그리고 현장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 이걸로 봐서는 내부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나가면서도 이제 잠그고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대체로 본인을 그 둔기로 공격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막으면서 손에 멍이 들거나 뭐 이런 상흔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저항은 또는 반항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반항은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현장에서 잠자다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둔기 공격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이 판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서 뭐를 뒤지는 적, 물세컨도 없고
이런 것 등등으로 보면 여러모로 이 사건은 내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추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그 아파트 경비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상대로 탐문을 했더니 이 여성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남편은 없다. 그리고 아들 한 명하고 같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끔씩 남자가 찾아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거는 외침은 아니고 강도 뭐 절도 목적의 어떤 범죄자 침입은 아니다. 내부인의 소행이라면 아들 아니면 가끔씩 찾아왔다는 남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그 찾아오던 남성을 용의자로 일단 선정하고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그 사건 전후에 그들의 알리바이를 경찰이 정교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을 감식한 결과, 그 다음에 주변을 탐문한 결과, 그 다음에 변사자의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의 휴대폰 통화 목록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접촉한 사람, 어울린 사람까지 다 조사하게 되죠. 그 확인을 했더니 나옵니다. 바로 인적사항이. 의심스러운 그 인적사항이 이제 자주 찾아오던 남성 김모 씨 같은 경우는 55세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전화번호를 가지고 또 이제 통화 내역 조회하고 그 다음에 기지국 수사하고 인적사항 뽑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휴대폰 수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김모 씨라는 사람을 찾았고요. 아들 22살 먹은 아들도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주 오던 그 김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찰이 사건 전후 알리바이를 낱낱이 털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그 아파트에 온 사실이 당일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성립돼서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거는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엄마가 살해된 그 상황에서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들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백방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면서 완전히 포맷한 자기 휴대폰만 놔두고 사라져 버려 가지고 경찰이 이 아들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아들과 이 엄마가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남편이라는 말 아까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들이 그 전부터 계속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엄마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 어딘가에 아들이 있다가 엄마하고 합류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역추적하는 결과 아들이 엄마한테 오기 이전 아주 어려서부터 청소년 쉼터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아동 일시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등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청소년 쉼터 등등 이런 곳을 다 찾아가 가지고 아들 오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진술을 다 청취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오모 씨 아들의 어떤 그 평상시 행동 패턴, 그 다음에 뭐 이 오락실 게임에 몰두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게임에 몰두한다 그러면 IP 추적으로 검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를 추적해 봤더니 아들 오모 씨가 양주가 범행 지역이잖아요. 얼마 가깝습니다. 인접 지역인 의정부시 소재에 있는 한 모텔에 있는 걸로, 거기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져서 경찰이 그쪽으로 출동하게 되고요. 2월 16일 날 20시 15분 8시 15분경에 의정부시 소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들 오모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갔더니 카드 명세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막 구겨놓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엄마의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신용카드를 들고 가지고 거기서 게임기를 계속 샀던 겁니다. 결국 아들을 검거했는데요. 현장에서 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엄마를 살해 및 시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경찰이 얘기하니까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바로 시인을 했습니다. 뭐 부인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월 7일 날 오후 1시경에 이제 게임만 한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노래방 쪽에서 도우미 활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아침나절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따라 뭐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막 너 게임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뭐 잔소리를 하니까 이때부터 살해할 마음이 생겼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부모가 게임한다고 잔소리한다고 그래서 부모를 죽이려고 맘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별한 케이스인 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한다 해서 살해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는 걸 보고 작은 방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서 본인은 그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요. 모자도 쓰고. 그리고 안방에 가서 자고 있던 어머니 머리를 약 8회 정도, 8번 정도로 가격을 했으니까 아마 거의 현장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비산은도 있었겠죠. 가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목을 졸라가지고 액살이라고 하는데요. 목을 졸라서 완벽하게 살해를 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살인행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살인행위가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 아까 최초에 발견될 때처럼 머리에다가 엄마 얼굴은 보기가 싫었던 거죠. 이 면식범들이 보이는 평상시 양태 중에 하나입니다. 면식범들이 본인이 살해했던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90% 정도가 얼굴을 머리를 덮어서 가리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도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머리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덮다가 보니까 어머니 그 밑에 하체가 보였던 거예요. 이때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인데요. 어머니 살해한 이후에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는. 그런데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나도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자.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과 함께 어머니의 하체를 보고 욕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엌에 있는 냉장고로 가가지고 올리브유를 들고 와서 뿌리고 재차 간음을 시도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어머니를 상대로 한 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자의 어떤 그 이야기였고요. 이게 지금 그 현장에서 그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가지고 이제 나와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자기 어머니 피해자의 머리를 일단 옷가지를 이용해서 덮은 다음에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사열이 비교적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건은요, 피해자의 이 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 이 사망한 여성의 두 번째 남편의 아들입니다. 아까 본인의 시신을 발견한 아들은 첫 번째 그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피의자, 요번에 검거된 이 범인, 이 아들은 두 번째 남편의 아들인데 그 두 번째 결혼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헤어지면서 6살 무렵부터 친척 집에 보내집니다. 그러고 친척도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고아원에 맡겼고, 고아원 갔다가 청소년 쉼터로 갔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돌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버림받은 상태로 이리저리 배회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친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살기도 하는데 친아버지도 7명의 그 엄마를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 밑에서 있을 수 없게 됐었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근래에 사망한 피해자하고 같이 살게 돼 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릇된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는 채무의식이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아이를 놓고 나왔다는 그런 그 미안함 때문에 그 미안함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심의 그 어떤 그 초점을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뭐 해라. 이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었고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면서 이 잔소리가 결국 사실은 사랑인데 이상한 쪽으로 이 발현이 돼가지고 아들은 굉장히 그 엄마에 대한 그 어떤 그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아들이 청소년 쉼터, 교회, 고아원을 전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관들이 아들의 어떤 그 거처를 찾기 위해서 가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 기록부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청소년 쉼터, 교회, 고아원 등등등등 옮기는 곳마다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꼭 한 줄씩은 썼던 아주 단골 문구가 있어요. 섬찟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죽일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를 죽이고 말겠다는 그런 내용을 상담 기록부에 기재를 해뒀었어요.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읽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읽었거나 혹은 읽었어도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판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아들은 엄마를 살해하고 성폭행하는 등의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형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형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언젠가는 엄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썼던 그 문구를 관심을 갖고 보고 면담이라도 해보고 그랬었다면 혹시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 상부에 보고도 하고 쉼터라든지 뭐 이런 데 등등에 통보해서 향후에 그 어떤 그 상담 일지 같은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혹시 범행이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 그 방지하는 데 주력하기로 이렇게 뭐 협약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참 이 사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사건 사례로 가지고 왔던 자기 어머니 살해 성폭행 사건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나, 또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또 가족의 붕괴가 가져오는 그 마지막 종점은 너무 험악하다, 무섭다, 또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사건 들으시고 여러 가지 뭐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존속살인 관련해서 존속살해라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을 정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또 시사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정을 해봤으니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